의원님이신 최우인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멀리 태백에서 와주셨는데요. 태백시 정연배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상현 마을 만들기 정부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수동 대표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과 지역사회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억이 다시 쭉 따르고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제대로 질러봤더니 굉장히 시끄럽네요. 김수동입니다. 저는 안동에서 왔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이고요.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위협하고 있는 영풍석포 재련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혹시 그 영풍석포 재련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죠. 영풍문구는 다들 아시죠? 영풍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계서열 25위에서 한 3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에는 14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영풍문고밖에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영풍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울산에 있는 울산문산공단에 있는 고려하연, 그리고 경북 봉화구에 있는 석포재련소, 이 두 개의 회사가 주력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14개 계열사가 주력 기업이 2개고 나머지 이제 영풍문고는 답을 나누는데 어쩌면은 영풍문고는 이 고려하연과 그리고 영풍석포 재련소의 문제점을 조금 가리기 위한, 어쩌면은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한 그런 계열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통은 한 40분짜리를 하는데요. 일단 낙동강은 남한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한강보다가 한 20km 정도 더 긴데요. 530km 정도 되고요. 낙동강의 상류 중급속 오염원은 폐광산이 있습니다. 일단은 폐광산은 상류의 안동댐 수계의 영향에는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영양강산이고, 그리고 이 폐금속 강산이 낙동강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들은 일단 비가 오면은 지하수로 내려가고 폐강으로 들어가서 그 폐강에서 다시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고요. 그 폐금속 강산이 아까 5개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낙동강 안동댐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어떤 중금속이 있느냐면은 포인트가 이게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낙, 아연, 니켈, 크롬. 크롬 중에 이거 육가 크롬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육가 크롬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비소하고 카드뮴 정도가 이렇게 폐광산에서 나오는데, 이 폐광산에서조차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나온 게 우려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4개 광산 정도, 5개 광산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 폐금속 광산이 우리 이제 지도가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새로 만들어놓은 건 낙동강 지도를 넣었는데 이게 좀 늦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실 때요,
여기가 보이는 석포 재련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흥댐까지입니다. 이 수계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낙동강 발원이 강원도 태백의 항지연에서 이렇게 발원을 해서 하류 30km 하류에 석포 재련소가 있고 90km 하류에 안흥댐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총 연장이 530km 이렇게 본다라면은 안동댐은 400km 상류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카드뮴 농도 분포도가 빨간색이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1차 연도 2018년 10월 달에 조사했는 거죠. 그리고 아연 분포도도 아연 분포는 4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비소는 4등급이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연도 조사 결과가 19년에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조사했는 분들이 다들 다릅니다. 1차 연도 조사는 서울대 남경필 교수님이 조사를 수행했고요. 2차 연도 조사는 충남대 최만식 교수님이 수행을 했던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이제 지도 분포가 거의 같게 나오죠. 자료집이 다 있을 텐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카드뮴하고 아연 그리고 비소 이런 농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석고 재련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석고 재련소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카드뮴, 아연, 비소 이러한 것들이 재련소를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여기가 재련소고, 이제 재련소 하류에 이거를 이제 그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집에 보시면은 잘 보일 텐데요. 이게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재련소까지는 안 나오죠. 그런데 재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차 줄어들다가 90km 하류에 안동댐까지 가고, 아연도 마찬가지고, 비소는 조금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 비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역 특성상 비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련소에서도 비소가 나오긴 하지만은 지역 특성상 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재련소 탓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계 흐름 방향에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 최상류에서 안동댐까지 이렇게 이제 카드뮴 아연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안동댐 상류에 그 카드뮴이 용존상으로,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다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드뮴이 재련소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재련소 이야기를 하려면 재련소 위치를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재련소를 처음 2008년에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형이 경상북도 봉하군인데, 이제 그 경상북도의 체육국단인데 강원도 태백시하고 맞닿은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봉하에서 재련소까지 바로 가는陸路가 없어서 태백시 경계까지 가서 다시 봉하군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석고 재련소 가보신 분 계실까요? 잘 없죠. 석고 재련소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여기가 경치가 협곡에 아주 그 강원도 같은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또 하나는 공장 규모가 서울 역사 아시죠? 크죠. 이 서울 역사 몇 개 되는 규모가 이 협곡에, 여기는 낙동강이긴 하지만은 최상류에서 강폭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강폭이 한 50m밖에 안 되는 하천이고, 아까 강원도 지형이라고 했죠. 산이 많은. 그러니까 이 공터가 없는 데서 산을 그냥 아뭉개서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주변 산의 나무들이 군데군데 고사를 되는 걸 보고 세 번 놀랐습니다. 이 조명 괜찮습니다. 그 석고 재련소는요 1970년에 만들었고, 2공장 74년, 3공장이 2015년에 만들었고, 여기에 총 면적은 15만 평 정도 됩니다. 1, 2공장에서는 아연 재련, 그리고 항산이 나오고, 아연을 재련하면 부산물로 항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이제 아연 정황이죠. 이 광물질, 이 성광 작업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태우면은 수증기가 날아갑니다. 이 수증기가 아연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철도 있고 아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드뮴도 있고. 그런데 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것을 물을 분사를 하면 떨어지는데 이게 황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아연계는 38만 톤 정도, 그리고 황산은 68만 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한 120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자, 이게 영풍 석고재련소의 오염의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 그 수증기나 분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기로 날아가겠죠. 이 대기로 날아가다가 비가 오면은 그냥 그 주변의 산림이나 토양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게 다시 비가 오면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질로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토양 오염을 시킨 것이 다시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산으로 날아가면은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게 주변 영향은 크게 보면은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 식생고사, 주민건강, 농작물 오염, 수질 폐점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토양 오염인데요. 이게 2015년에서 16년에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것, 축구장 100배 크기의 반경 4km 이내의 토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축구장 100배 크기 정도가 오염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공장 내부 오염은 1공장하고 2공장, 이게 이제 그 최대 1공장 같은 경우에는 2,322mg 킬로그램당 카드뮴 오염이 나왔고요. 그리고 2공장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게 2020년 국감 당시에 배상윤 본부장이 지금은 부사장입니다만은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오염을 정화를 할 수 없다. 토양 정화 명령 오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요 잘 보셔야 할 텐데, 지금 정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90%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1, 2공장의 건축물을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죠? 철거하지 않고는 오염을 정화를 할 수가 없다. 1공장은 지금 16%, 2공장은 1.2% 정화율, 이렇게 보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공장 내 그 불법 지하관정 52개를 파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됐었는데요. 카드뮴 기준치 최대 33만 2,650배 초과하는 이러한 그 오염을 보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하천 봉유수는 15만 4천 배를 이렇게 초과를 하더라. 그리고 이거를 현강물질을 넣어서 재련소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얼마나 흘러나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하루에 22kg, 연 8,000kg의 카드뮴이 낙동강을 흘러서 안동댐까지 가더라.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화물, 수증기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매연하고 수증기에서 질소 산화물, 항산가스,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산성비가 되죠. 이 산성비는 황산이잖아요. 황산가스가 수증기를 만나면 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이 나무를 고사시키는데 재련소 기여도가 안경 이렇게 멀어질수록 떨어지더라.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1.1kg에서 2.2kg 사이가 가장 높게 나오죠. 88%, 77%. 그리고 대기오염이
1공장, 2공장, 3공장이 전부 다 기준치를 초과를 하더라. 그리고 2013년부터 21년까지 환경법령 74건을 중에서 대기오염이 34건이더라.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동영상인데 이게 그 자작나무 아니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죽었고요. 자, 그리고 주민 건강 문제인데요. 혈중 카드뮴 농도가 전 국민 평균의 2.86배나 높더라. 자, 여기에 장항제련소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허재영 교수님은 잘 아실 겁니다. 장항제련소를.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를 했고 1936년에 가동을 해서 폐쇄를 했는데 폐쇄 이후에 30년 가까이 지난 2016년에 장항제련소 주변에 5년 이상 방형 4km 이내 5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62가지 질환으로 인정질환이 되는데 포함된 사람들이 365명이 2023년 말 기준으로 365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련소가 폐쇄되고 나서 30년 뒤에 그리고 30년 뒤에 2018년에 102명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항제련소가 1936년에 가동을 하다가 53년 만에 폐쇄를 했고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해서 지금 55년째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민건강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농작물 오염, 이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4번을 적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고 이거는 공화국의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 퇴적물 이렇게 나쁘고요. 안독댐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슬기가 석포제련소 상류까지는 황지연에서 석포제련소까지는 다슬기가 있는데 석포제련소를 지나면서 안동댐까지는 다슬기가 안 살더라. 이게 이제 2019년 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1개 조사가 끝났고요. 한 6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 조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제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수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카드뮴이 누구 거냐? 이 카드뮴 애비가 누구냐? 납동위원소 분석을 했어요. 이게 충남대 최만식 교수님이 책임 연구를 해서 했던 것이 제련소에서 40km까지는 최대 95.2% 그리고 40km에서 안동댐까지는 89.8% 그리고 안동댐에서는 64%가 카드뮴이 제련소 거더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10년간 102여 건 환경법령을 위반했는데 이 자료집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확인이 될 거고요. 시간이 다 됐다가니 이게 이러한 것들이 대기나 토양오염이나 그리고 수질 퇴적물 이 제련소가 그 영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한 5년 동안의 조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권의 한하신 장관은 103가지 조건부로 통합환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10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허가해 줄 수 없는 조건이 103가지나 된다고 봐야죠. 근데 103가지 중에 세 분류, 작은 분류로 하면 230가지가 됩니다. 환경오염 시설 허가 제도라는 것은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환경법 관리 제도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2017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업종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30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합환경 허가 이후 상황인데요.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합환경 허가를 2022년 12월 말에 해줬잖아요.
해주고 1년 8개월 만에 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토마토가 취소해라 이래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용을 한다.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2024년 12월 3일, 2023년 12월 9일 날 노동자 한 명이 아르신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2월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12차례 재판을 했는데 매번 꼭 재판 방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날 재판 방청에서 저희들은 1997년 이후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15건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료가 잘 없으니까. 그런데 이날 그 대표이사가 가석방 요청을 하면서 자백을 한 게 있습니다. 공장 설립 이후에 21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2015년부터 대표이사로 와가지고 경영 개선을 많이 해서 3명밖에 안 죽었다. 그래서 잘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 낙동강의 주국석 오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폐쇄 이전 TF를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2024년 12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이전 TF를 만들었습니다. 무늬만. 그래서 지자체에서 무늬만 TF를 만들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폐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폐쇄 이전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 보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93년에 연화강산이 휴강을 하고 98년에 폐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한 15개 나라에서 원광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깊숙하게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채산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동강 1,300만 명 국민의 식수원이 이 낙동강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최악의 입지죠. 아까 장항제련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장항제련소는 폐쇄하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일부 정화를 했고 공장 부지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정화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입지가 있고, 그리고 1, 2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양과 지하수 인계점을 넘었습니다. 아까 그 1, 2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이 정화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인계점을 넘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공장은 이산화탄소 발생 공장입니다. 상공장은 1, 2 공장에서 아연 정황을 재료를 하고 나면 그 찌꺼기를 가지고 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재처리는 석탄을 하루에 500톤을 떼서 그리고 1년에 17만 톤을 들여서 이렇게 재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공장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그 2차전지 산업을 또 하려고 해요. 2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전기 자동차의 폐 배터리를 재생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건식으로 한 겁니다. 건식은 열을 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것이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건강 문제. 장항제련소 사례를 보더라도 이 주민건강 문제가 더 많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공장이 경상북도 제북당공화군에 있습니다. 이 영향을 미치는 수계의 영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1,300만 명 국민들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50년 동안 넘는 동안에 영남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그 악조건에 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의 식수원이 팔당댐에서 오잖아요.
만약에 팔당댐 근처에 이런 공장이 있었더라면은 물론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있었더라면은 몇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중금속물을 먹어도 되고 수도권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충분히 참석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아쉽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런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혜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나요? 15분. 적다. 녹화할 필요 없어서 알겠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아마 산업시설이 지역에 이제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산업시설이 이제 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재생이라고 주셨는데 산업유산재생이라고 제가 조금 더 전환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재생을 전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 고향 인천 기반으로 조금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서 당연히 하다 보니 공업 지역이 많은 제조업 기반에 있던 그 공장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산업재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냐면 4차 산업에 맞추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계속 확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그냥 노후되고 있고 그 옆에 첨단 4차 산업단지를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있던 산업단지는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쇠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인천이라는 지역 또는 저희 국토는 계속 도시 지역이 확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만 가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산업 유산재생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시설 위주의 설치는 사실 뭐 태백이나 동해나 이런 곳에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항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항은 대부분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어 삶의 터전이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 도심부에 다수 위치한 해외랑은 저희의 산업재생은 정말 달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인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계획이 엄청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의 공업지역이라 하면 주거나 상업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가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들이 이전하면 뭐가 될까요? 네, 폐허가 됩니다. 큰 바리케이트가 쳐져져 있는 점핑되는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지방정부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공모 사업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정단위 사업들을 보통 하죠. 이 건물을 어떻게 바꾸지? 저 건물을 어떻게 바꾸지? 라는 고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사실 지금 상태가 봉착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조금 볼게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유진 사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산업재생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경남에 있는 통영지역은 중금속을 제거하는 환경 오염정화 형태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은 5년이었지만 아직 내년까지 이제 환경정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소 기반을 문화, 관광, 해양 산업의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너무 거대하죠.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냥 문화관광 스타트업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재련소를 가시진 않으셨지만 대부분 인천도 그렇고 이제 여수화학단지도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구도심하고 연결돼 있지만 큰 도로를 끼고 사실은 생활권하고는 멀리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문화 관광을 넣는다고 하면 그 거점을 찍지 않으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다시 말하면 그게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이라는 건 재생해서 자연스럽게 가다가 가야 되는 종착지지 개를 거점으로 목표로 간다면 사실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매연 먹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토지등 소유자만 좋고, 네,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강원도 태백에도 여기 태백 시의원님 계시지만 사실 되게 유심히 봤고 엄청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이 폐광을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약간 4차 산업의 수직 농장을 만들기로 했지만 사실 규모는 굉장히 축소되었고 아주 막 약간 비하하게 말하면 그냥 그 스마트팜, 동네에서 하는 스마트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는 형태, 그래도 시도는 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영도는 사실 영도구 전체 하나가 인구 과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구의 주민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부산은 부울경은 굉장히 이런 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깽깽이 마을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다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그 안에 있는 부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기는 이제 문화 기반으로도 여러 가지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를 예술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가시면 횡합니다. 네. 이 관광으로 자꾸 풀고 문화로 푼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또 국토부시 다른 한면으로는 공단 안에 이제 공업지역이나 큰 공단, 옛날에 제조업 기반의 2, 3차 산업의 제조업 기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거점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미공단의 아주 일부분인데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점 공간에 이제 기업 성장센터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플랫폼을 건설한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하면 정말 저 인근에 있는 2차 산업이 있던 제조업들이 갑자기 4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자꾸 듭니다.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만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봐도 조금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방식은 없을까? 라는 이제 고민이 듭니다. 인천 화수구도인데 이 뒤에는 바로 인천제철이, 저 뒤에는 인천제철이 크게 있습니다. 인천은 조금 다른 게 항만을 중심으로 했지만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인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15년 전, 20년 전에 당진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좋았고, 군산으로 내려가는 게 물류나 이런 게 좋아서 사실은 그 공장은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공장들이, 대형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간의 일부를 이제 화수구들을 저렇게 혁신지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저렇게 저 정도 사이즈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동네와 함께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생을 한다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인천의 사례입니다. 옛날에 그 구일본 그 개항 시절에 있던 3, 40년대의 건물들 13개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아트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했고, 여기가 전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천은 요게 메인입니다. 인천 하시면 대부분 저는 개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컨텐츠를 개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구에 여기가 가운데 있고 메카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확장성은 사실은 좀 퀘스천인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를 재생했고 그것들이 보존돼 있고 가면 세트장 같은 분위기는 있지만, 이것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효과나 아니면 사회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3탄 아트마일은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고원마을과 연계되어 있어서 마을도 재생하고 마을에 있는 상권도 같이 재생하고 여기는 카지노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됐긴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재생이었을까? 여기에 대부분의 이제 그 효과를 보면 그대로 그 공간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촬영장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가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나 관광으로 이렇게 재생사업을 푸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비치 기지를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일 때 했던 일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이미 먹여줍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상업적인 공간이 서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저는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전주 같은 경우도 카세트 테이프를 운영하던 그 제조업 공장을 할복예술 공장으로 리뉴얼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의 지방산단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여기 맞아? 네비큐가 여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데를 꼬불꼬불 들어가면 이제 단일 여러 개의 건물 분집이 조그맣게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과 연결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거에 비해서 과연 이런 방식만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에서 하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얘는 인천지방산단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방산단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제조업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기술들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산업재생을 조금 더 꿈꾸겠다. 그리고 근로복지 환경 측면에서 뭔가 그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재생은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갈아엎어서 개발을 해서 주거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 기능이 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이 산업유산이라고 단어를 썼던 것들이 인천이면 인천, 여수면 여수, 태백이면 태백 그 문화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당연히 그런 개발이 되었을 경우 첫 번째로 이득을 봐야 되거나 또는 그것들 혜택을 봐야 되는 건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으로 풀면 이게 잘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관광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고민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것들이 다 이상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해봤으니 우리가 산업지역을 조금 재생할 때 어떤 관점이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전방위적이기도 한데요. 도시행이 전방위적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단일 건물을 재생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중장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저희는 뉴딜 사업 이런 거 하다 보면 4년에서 5년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속도만을 갖춘다면 그냥 건물 짓고 끝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산자부는 자꾸 경제적인 것만 하고요. 국토부는 공간적 파급효과만 합니다. 근데 둘 다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끊임없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따로따로 목표를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관리 운영과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 주체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갑자기 서울에, 태백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그럴싸한 조직들이 와서 할까요?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얘기는 도시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이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지역에 도약하는 방식 또는 같이 잘 살아가는 방식, 지속적인 방식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지역을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산업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산업재생은 이제 다시 그 산업이 경제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부활해야 될 것만 같은 단어라는 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유산재생 왜냐하면 그 유산이 갖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서의 뭐 상권 패턴 뭐 거기서 주민들의 생활 양식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사실 인천도 인천만의 약간 특징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산업 유산 재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가 표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제 독일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당연히 문화적인 것도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 구도심만 할 수 있는 신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도 같이 결합을 해야 이게 지역 안에서 녹아들 수 있고 지속적인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봤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를 동구 하면 혹시 화수구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인천 출신인데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일 많으셨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80년생인데 이때만 해도 연안부두로 이미 상황 그 공업 지역이 다 옮겨가 있던 상태라 동구는 과거에 할머니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약간 뿌리 산업이라고 하지만 주조, 금형, 저희 세운상가에 다시는 허가해주지 않는 막 우리 진짜로 환경적으로 엄청 문제 많은 그런 공업 시설들이 소규모로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 여기를 뿌리 산업으로 어떻게 지역을 활성화하고 다시 뭔가를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냐라고 고민했을 때 사실 인천 전체에 뿌리 산업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 얘는 대부분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국가산단이고요. 국가산단은 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첨단산단을 지금 다시 택지개발 조성 중입니다.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동구는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인 이하의 되게 영세한 업체이고 얘네들은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구 산단이나 남동 산단으로 물건을 이송해야 완제품이 나오는 주물 조작입니다. 그러면 과연 재생 안에서 산업유산을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뿌리 산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데 왜 너네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 공업지역이 되게 중요해? 이 동구인데요. 동구 전체 땅의 과반수가 공업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천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계양장인데요. 동구는 사실은 도로나 여러 가지 경인고속도로나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항만이 더 가까운 형태이고 당연히 구도심이기 때문에 인구나 사업체는 감소합니다. 이런 지역이고 거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보면 제가 아까 화수구두라고 말했던 부분이 조옥이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매립을 해가고 있던 중이었고 그 매립이 살짝 지금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근대 건축물입니다. 공장 근대 건축물. 예를 들어 대한제군이 최초로 만들었던 창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동구 또는 인천에 있는 원도심의 그 산업 유산 재생은 단순히 얘네를 갈아엎어서 아까 그 조감도에서 본 것처럼 갈아엎어서 청년주택 짓고 그다음에 뿌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오피스 플랫폼 짓고 한다고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단위 사업은 거기서 파급 효과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라고 했을 때 저희 내발적 발전론, 외발적 발전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왜냐?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는 다른 지역, 여수나 항만에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문화적인 부분들이 캐네언처럼은 아니지만 컨텐츠화돼서 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산업을 더 단단히 공고히 가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지금 부에다가는 제안을 했던 상태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 산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창업 기반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수도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대형 뭔가 공장이 필요하고 조립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천이 조금 가져가는 거 하나 어떻든 산업 자체도 저는 그건 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약간 문화화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갈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해? 너무 좋은데? 네. 왜냐하면 뉴딜,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이 뉴딜 사업, 산업재생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 단위로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손붙 잡고 갈 수 있는 지역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술 체험관을 운영한다든지 창작 입주자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조직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천이 갖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개항 시기가 엄청 짧습니다. 이유는 교통이 발달하니 과거 인천을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태백을 가서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인천은 굉장히 항이 있지만 빨려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항이라는 거 하나, 기존의 제조 뿌리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인천이 또 갖고 있는 약간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문화화된다면 충분히 이런 두 가지 기능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속성이, 지속 가능한 개발, 저희가 꼭 아파트를 짓고 마천루를 짓지 않아도 그 지역 안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천 동구 앞에서 본 전경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팩토리 뷰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다. 이런 산업, 아마 그 공항 갔다가 인천대교를 이제 안 이용하시고 인천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송도 인천대교를 이용해서 가시면 좌측으로 이제 보이시는 뷰가 이 동구와 이 과거의 뷰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 유산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동구가 그 화수혁신구도가 이렇게까지 공간적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것들을 예를 들어 노포, 일신전기, 대한사료 이런 과거의 산업시설물들을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재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개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 갈 수 있는 도시가 확장하지 않고도 그 원도심에서 살 수 있는 방식, 저는 그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단일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들을 좀 보면서 여기 안에 들어갈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그리고 그것들이 외부 신사업도 가져오고 내부에 있는 조직도 클 수 있는 투트랙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대표님한테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산업재생하고 산업유산재생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산업재생하면 산업 시스템을 다시 재생하겠다는 뜻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재생은 좀 다른 개념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혹시 내가 좀 들으면서 약간 좀 헷갈렸어요. 오늘 기회가 되면 잠깐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나오시죠. 네, 이거 한번 나오시죠. 네, 학계적으로 정비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저한테 이제 산업 시설이 저한테 이제 이 발제를 요청하는데 산업시설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산업시설 재생 그게 보통 산자부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후되면 걔네들한테 AI에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을 넣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지역은 재생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산업 재생을 한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전환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노후된 기술을, 노후된 시설들을 완화하는.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할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받은 수혜자인 기업, 어떤 기업들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내발적인 요소와 외발적인 요소를 같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지역 주민들, 저희 옆에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구도시만의 일자리와 산업을 조금 부응할 수 있는 외발적인 것도 가능하고 해야 돼서,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산업유산 재생이라고 좀 표현을 했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이기 때문에 그 SDG와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료에는 6번, 9번, 11번, 1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 발표는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5번 육상 생태계 보존에도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중 생태계를 좀 만나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 수중 생태계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정혜영 대표님 발표해 주신 내용은 SDG 9번 산업혁신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과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관련된 주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5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두 분이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SD의 최우인 상무님, 기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우인 상무님 말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자기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냥 안 주셨어요. 네. 일단 뒤로 앉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전문 분야가 사실 지금 지하 1층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 관련해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 아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특성이 사실 물리적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해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처럼 센트럴라이즈된 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땅, 지방에 있는 공장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가 또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부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짜투리 땅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실은 통제하고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튜브 전에는 메이저 언론들을 이제 중앙 정부가 컨트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다 BJ들 나오는데 걔네들 방송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런 양자들, 사자들 막 있는 판에서 그걸 얼마나 제도적으로 좀 그나마 좀 끌고 담아서 가느냐 사실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태양광이 사실 시공이 빠르다는 게 사실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제가 땅 좋은데 인허가 내서 하면 6개월이면 아마 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개발에 이제 인허가 걸리는 과정들 보면 길게는 3년.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개발 주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법령을 보면 사실 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느냐, 뭐 탄소 중립 이런 걸 떠나서 싼 값에 가장 빠르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액세시빌리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더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산지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에서 또 소비를 해줘야 사실 이런 송전망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 했는데 여기는 LCOE라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땅값이 비싸서 태양광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싼 전력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ESS를 붙여는 그거를 가지고 LCO를 뽑아도 사실은 가장 저렴한 전력원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랑 어떻게 기여를 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저희가 이제 광주시랑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이제 사용 면한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하고 또 지역의 아리백 요구를 대응한다. 그다음에 간단합니다. 이제 사실 태양광은 완전히 이거 그냥 간단한 수익 구조가 너무 명확한 사업이라 얼마 떼주면 돼. 사실 이런 사업 풍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도 영덕 가서 이제 그 산불난 지역에다가 하려고 저희 영덕 건달 행님들이랑 술 한잔 하고 왔는데 거기도 사실 어떻게 지자체에 기부금을 떼줘야 되느냐. 다음 점. 이건 똑같습니다. 공유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수장공사가 보유한 지자체에서 군에서 보유한 공유수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거냐.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도서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공급의 액세서빌리티를 높인다. 다음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모델인데 기존에는 그냥 발전한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눠 먹냐라고 간 건데 이제 지산지소의 개념이 좀 적용이 되면서 이 에너지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개념들, 그래서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전기요금 차등제도라는 개념들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자료가 나중에 업데이트했는데 요즘 이제 연동형 태양광이라고 또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 이게 여기다 하나 더해서 식량 안보, 결국에 농림부가 주장하는 식량 안보가 같이 북부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 결국에 그래서 각 엔터티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의회나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는 빠른 상위 입법이나 행정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 그 전국에 있는 그 사자들 형님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해가면서 빠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갈지를 정책 설계를 잘 해야 되고 많은 이제 의견 수렴을 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랑 저 주변에는 워낙 똥파리들이 많이 껴 있어가지고 실제 필요한 얘기들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지자체에서 이 태양광 수익 모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게 되면 워낙 간단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SPC에 직접 출자를 한다든지 수익 분배를 이 소위 말해 그 서울에서 온 디벨로퍼들한테 느끼지 않고 잘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사실 책임 의식이 이게 말로만 하더라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선에서는 결국에 이제 파이낸스 하는 새끼들 아니면 이제 디벨로퍼들 이런 애들 이렇게 먹고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책임 의식이 좀 공유가 돼야 되고, 과도한 시공이익이나 투자이익을 나 여기서 뽑을 만큼 무조건 뽑아야겠다라는 이익도 좀 지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번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을 좀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엔터티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빠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달성을 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사가 SDN이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태양광 회사는 한 30년 됐고요. 태양광 한지 20년 됐는데 저희가 2009년에 상장하고 매출로는 한 1,00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시공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PV 사업이라는 게 태양광을 발전소를 저희가 지어주고 관리 운영도 하고 기자재도 납품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너지 문제여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7번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토론해 주신 주된 내용이 재생에너지였고, 그다음에 우선 눈에 띄는 이제 지상지소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지상지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1980년도에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산지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가 바뀌는 거고 기타 지역이 소멸위기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온 정부 정책이 지산지소라는 정책이 나왔죠. 그 덕분에 장거리 수송,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농산물은 대부분 대형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직접 생산자들은 실제로 별로 큰 돈을 못 벌어요. 중간 유통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죠. 또 한 가지, 그래서 대형 유통망을 거치지 않게 되니까 농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장거리 수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도 적합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농업에서 막 시작된 것이긴 한데 물과 에너지는 반드시 지산지소의 좀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에너지 있는 곳에 산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에너지 문제였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번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약간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 준비하시는 쪽에서는 이 7번이지만 11번과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마 여기에 배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론 듣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태백시 의회 정연태 의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자리에 있어요. 아니 자리는 제가 있는데 띄워주는 게 아니죠. 띄워주시나요? 그죠? 네. 그럼 말해야 되겠네요. 다음 토론자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좀 중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만 도시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또 오늘 와보니까 제가 탭에서 봤는데 태백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강하고 낙동강의 발원지 물이 정말 깨끗한 도시랍니다. 국립공원이 놀랄 정도로 태백에서 흐르는 물이 1급 수준이 1급수여서 놀랬다고 맨날 시커먼 물만 흐르고 폐광 지역에 물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좋은 물이 흘러서 안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석고 재련소가 있어갖고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태백에 많이 살으셔요. 네, 정치적으로 저를 찍어주지는 않지만 모바일 관련된 분들 많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저 역시 도시재생 일을 하다가 어쩌다 시의원이 됐는데 제가 시의원이 안 됐으면 1호로 잘렸을 겁니다. 정치적인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성과주의하고 장기적인 비전의 충돌이 도시재생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설에 우선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성과가 제일 빨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박들로 단체장들이 주민영향 강화나 사회적 자본 축적보다는 공원 조성,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SOC로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제도가 좀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게 지방으로 갈수록 없습니다. 지방은 특히나 사업을 해보면은 도시에서 했던 그 사업 계획들이 축소돼 갖고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지방에 잘 맞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그조차 마지막에 결과물을 주민들을 위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산업 대한 재생에 나와서 아마 태백이 두 번째로 스마트팜 나왔을 겁니다. 뒤에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예산 확보와 표심 관리의 딜레마라는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종속성을 갖다 보니까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많은 연구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야 하지만은 지역은 그 공모 사업을 따라가다 보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녹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입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언을 하자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산업재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부족한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처우 개선해주지 않으면 전문가를 모셔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방은 제자리다, 제자리. 전문가를 키우기도 힘들고 확보해 놓으면은 뒤에 4번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썼는데 태백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서울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자료에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동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열심히 키워놨는데 전문가들을 내쫓아버려요. 정치적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네, 정치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통한 순수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지방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교육진흥원에 사업을 받아오기 힘드는데 그걸 받아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너는 전 누구의 사람들이야 이래갖고 사업 시행되다 한 달 만에 지금 중지돼서 제가 날개를 쳐도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중에 그 사업을 따오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에코시스템가 잠깐 나왔습니다. 경제 기반형 폐광으로 인한 산업 재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 4개가 합쳐져서 같이 사업을 했지만은 자기 팔 자기 흔들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사업을 올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림이 너무 좋다라고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건데 사업이 이제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나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 근교에 있어서 있을 만한 전기로 하는 LED 스마트팜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열병합 발전소, 산에 있는 미용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그 발전소에 나오는 폐열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미용 산림 자원이라고 산림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고 가격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들 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지방으로 안 옵니다.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기업을 하고 그런 공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고만 했을 경우는 이런 경제기반형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갈등 계속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장성 탄탄마을이라는 곳을 그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마을관리 사제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그들에게 모든 공간을 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점심을 사 먹으니까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이 커가야 될 토대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줘야 될 공간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도 있지만은 주민들에 대한 공간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정치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재개발, 도시재생,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은 전국이 도시재생이 국가 주도하다 보니까 동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자원, 지역의 특성,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되고요. 그리고 태백시 의원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태백시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폐택법을 인해서 강원랜드가 들어섰고 폐광발전 기금이 있고 지금은 인구 소멸 도시로 소멸 대응 기금도 있고 뭐 비축탄으로 해서 탄계 비롯돼서 우연탄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도 저희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돼가는 도시에 제일 빠르게 아까 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도 그 돈을 가지고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심지어 오투리조트까지 다 따라하면서 만드는 게 오히려 지역을 망하게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화되고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전문가들이 지역 안에서 고심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획일된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폐기금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태백은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태백은 강릉에서 올라오는 고지대다 보니까 폐연 현상에서 바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람 자원에다가 기금을 다 투자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라남도 신안군처럼 배당을 해달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걸 통해서 지역을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너무 큰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은 이때 그걸 해서 분산형으로 되고 하나가 잘 돼서 분산해서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 획일적인 것은 태백을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그리고 기금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눈먼돈들이 함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들었는데 애물단지 되고 주민들은 쫓겨나고 공공기관이 다 차지해버리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뒤바뀌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정치 과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도시재생을 이해하면 괜찮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가 완전히 역행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에서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좀 약간 조마조마해졌는데 세 번째 토론 권상용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조현태 의원이 하고 4년을 같이 일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도시재생센터를 일을 했어요. 도시재생 전문가시군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정치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시장 바뀌면서 나가 그랬던 그래서 자리를 비워주고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되게 이제 처음에 연락이 오기는 행정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딜레마라고 하는 걸 이야기로 왔어요. 진행하다 보니 중간지원 주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이나 의회 입장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 주제 역시 가지고 반은 행정의 입장 그리고 반은 주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 자료집은 160페이지 있는데요. 내용 부분들은 짧게 그냥 제목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고 사례들 좀 이야기 좀 더 드려보셨습니다. 일단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압박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강풍의 석포 재련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강릉의 옥계라고 하는 지역에 마그네슘 재련소가 만들어지다가 섰습니다. 포스코에서 작업을 했던 건데요. 공장을 다 지어놓고 거기는 우리 여기 석포는 가전용이 나왔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따이병이라고 하는 아파요 하는 되게 이제 가전용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에서는 페놀이 규정에 500배 이상 검출이 되면서 환경재판 관련돼서 행정재판을 했고
추가로 50년 동안 모니터링한다, 100년 동안 모니터링한다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련소가 서버린 거죠.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1,900억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그냥 올 수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시의 입장에서는 약 600억 정도를 SOC를 다리 놓고 터 만들고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공장이 없으니 공장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공장이 생기면 사람들도 올 거고 경제가 돌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매번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가 바뀌면 그 정책은 사라지는 거죠. 강릉에 그렇게 조성된 비어있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냥 정해져만 있는 사항인 거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어떤 거는 20년째, 어떤 거는 10년째. 강릉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단지는 좀 더 심한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지역 소멸과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뭔가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대기업 난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용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는 이런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지역에 인재가 없어요. 지역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죠. 지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서울로 다 몰려드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 인재가 없는 거죠. 지역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까 SDS 관련돼서 지산지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저는 지역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 지역에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체를 통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동지방에서 내지는 저쪽 서해안 지방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게 서울로 다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자고요.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대로 공장을 옮기세요. 그 다음에 대규모 공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열이 대부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는 대로 옮기세요. 자, 그러면 일단 서울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겠죠. 왜? 발전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난방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겠다. 지역 내에서 경제 부분에서 재구조화 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농업 에너지가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농부들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재생 내지는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현대의 법률 체계,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으로는 100%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산업 유산과 관련되어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형 재생 모델로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 기반형, 근데 100%다 실패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쭉 사례, 그냥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100% 그냥 실패입니다. 이후에 돈만 까먹고 거기서 남을 수 있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큰 거는 지지난 정부가 550조를 5년간 만들어내겠습니다. 재생을 5년간 어떻게 합니까? 50년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고, 500군데가 아니라 5만 군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돈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돈이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돌리려고 하다 보니 지역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람은 없고 지역 내에서 그 기간 내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하드웨어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전에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이제 밑에 지하에서 했던 그 회의 중간부터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석하는 발전 여기에 처음에 의제를 작성할 때부터 지역에서 계속 같이 해왔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웠어요. 오전에 회의를. 그리고 SD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도시재생에도 소위 말하는 국가도시재생 평가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과지표와 SDG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도 수원은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SDG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고민을 막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활동을 SDG 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큰 틀 내에서 사회적 회계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만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진행되어야 개별 사업들 내지는 개별 부처의 사업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성과로 보여주고 있는 데 있어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잡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법률 시스템으로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 청중들의 말씀도 좀 들을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청중들이 말씀하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개의 목표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김수동 대표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이 먹어야 될 깨끗한 물, 그리고 일상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하는 것, 수중 생태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혜연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도시 재생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물론 이제 폐목 문제도 따로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들으면서 이런 전문가들이 각 우리 사회 각 요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회의 2번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2분, 토론해 주신 3분, 그리고 청명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